라이선스 마스터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5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있었던 수업에서 이제 그 보안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드렸었죠, 그죠? 그 보안이 우리가 예전에 그 제가 수업을 했었을 때 이제 보면은 그 정보보안 기사 산업기사에서 다루었던 그런 형태와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콘텐츠를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유통을 하고 콘텐츠를 이제 다루는 거 관련된 보안이란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좀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게 그 이후에 이제 그 우리가 그 디도스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 여기 종류에도 보면은 사실은 좀 다양한 형태의 공격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그걸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보시면은 그 핑 오브 데스라는 게 있죠. 그래서 RCMP 패킷을 사용하는 서비스 거부 공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부 공격도요 다양한 형태인 거죠. 마치 보면은 권투를 한다 했었을 때 우리가 주먹을 지르는 그죠 형태에 따라서 이 포즈에 대한 명칭들이 다 다양하게 있죠, 그죠? 마치 그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공격도 디도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여러 자료에 나온 것처럼 뭐 랜드 어택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스머프 어택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가지고 다양한 명칭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랜드 어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패킷을 전송을 할 때 이 소스 IP 주소와 목적지 주소 값을 똑같이 만들어서 공격 대상에게 보내는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스머프 어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네트워크 상의 브로드캐스트 폭풍을 켜서 과부하로 인한 그 다운을 일으키는 공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쭉 봐보시면요, 대부분 다 어떻게 됐냐면 그 신호나 혹은 데이터들이나 이런 패킷들이 그 다음에 혹은 이런 체계가 과부하에 빠지게 되는 공격들을 이제 지금 보면은 통칭을 해서 디도스의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서비스 거부 공격이 우리가 신문 같은 게 보면은 어느 서버가 디도스 공격을 혹은 어느 플랫폼이 디도스 공격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아마 이런 어떤 그런 신문 뉴스나 어떤 그런 소식들이 왔었을 때 어떤 형태의 디도스였었을까라고 한번 그 해당되는 플랫폼과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컴퓨터가 배치됐었다라고 그림이 나와요. 뉴스들이 이렇게 나올 때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랜드 어택이었을지 핑 오브 데스라든지 어느 타입의 공격이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좀 더 이제 흡수가 좀 더 잘 되는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워 드라이빙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기타 해킹 기법들 중에 하나인데 해커가 무선 장치를 가지고 주위에 있는 AP를 찾는 과정이란 거죠. 이게 무선 랭 해킹 과정의 초기 단계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워 드라이빙이라고 불러가지고 이제 흔히 이제 전쟁터를 이제 전지를 이제 전쟁할 그 장소를 이제 고르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보안에 관련된 용어를 보시면서 어느 정도 조금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같은 IT에 있는 개념과 대상과 용어를 하더라도 이게 보안인지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스토리지에서 어떤 인프라를 관련한 다루는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다루는 영역인지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어나 이런 게 좀 형태가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해킹에 관련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IT적 개념으로 보면은 뭔가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코드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보강을 시켜주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바나 이런 랭귀지에서 보통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래퍼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랩으로 음식을 감싸듯이 처리를 한다 해서 래퍼 그리고 그런 동작들 하는 클래스를 래퍼 클래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안에서는요 보통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래퍼라는 단어도 쓰기는 하지만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는 요런 개념도 쓰기 요런 용어를 쓰기도 해요. 이걸 솔트라 부르거든요. 우리가 고기 같은 경우에 이제 요리를 한 다음에 그죠? 뭐 스테이크나 이런 걸 이제 고기를 굽는다 할 때 거기에다 우리가 이제 양념을 뿌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다른 양념을 뿌리지 않고 그냥 소금만 탁탁 이렇게 뿌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솔트라 부르는데 마치 그것처럼 어떤 특정 파일이나 대상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할 때 그런 이제 트리트먼트 작업을 할 때 뭐라 하냐면 이것을 그 솔트라고 한다라고 명칭을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킹이나 보안 관련된 용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게 되는 공부를 하실 때 좀 더 이제 수월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풋프린팅이다. 흔히 말하는 발자국이죠, 그죠? 풋프린팅인데 해킹 시도 대상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사전 작업이다 얘기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한번 이제 사전 작업할 때 이걸 풋프린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백도어란 걸 제가 예전에 한번 수업했었을 때 언급을 했었을 겁니다. 백도어는 흔히 말하는 뒷문이죠, 뒷문. 그래서 시스템에 침입한 해커가 다시 침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불법 출입 그 기능이 바로 이제 뭐냐면 백도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왜 하나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시스템을 침입을 하거나 뭔가 타겟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어떤 작업을 해 놓으면은 그 해당되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더해서 이득을 계속 얻어내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백도어를 설치를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경우는 이제 그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렇습니다. 보면은 그 예전에 어떤 뉴스에서 나왔었던 얘기였었는데 그 석유 이제 그를 이제 판매하는 곳이었었는데 거기서부터 그 기름 있는 탱크로부터 그 좀 떨어진 곳에서 그 기름 있는 탱크로 어떤 그 관을 연결했어요. 파이프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름을 훔쳐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경우 있었는데 그때 그 수익액이 진짜 한 수억 원 이상의 한 10억 이상 됐었을 거예요. 이득을 얻었었던 어떤 그 범죄 집단이 있었는데 그 범죄 집단에 관련된 분이 인터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그거 보고서 또 약간 좀 당혹스럽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해도 가고 어떤 거냐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비즈니스라고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도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곧 어떤 얘기냐면은 이런 그 시스템을 해킹을 하거나 어떤 공격을 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갖춘 사람을 고용을 하거나 본인이 그걸 뛰어들거나 그렇죠? 그랬을 때 봐보면은 이 침입 행동을 통해서 얻어내는 이득이 이게 수익이 비용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곧 바로 뭐예요? 비즈니스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경우에도 봐보면 해커를 고용하거나 어떤 그 해결사를 고용을 할 때 이제 그분들이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고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그죠? 혹은 현금 가방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막 거래를 하는 장면들이 나온 거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영화 같은 데서 보통 그렇게 많이 이제 그 표현을 하니까. 근데 그것처럼 여기에서도 이 지금 백도어를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느끼실 수 있는 게 이분들이 그냥 취미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취미로 이렇게 해본다면 그분들은 사실은 피해를 주면 크래커가 되긴 하지만 연습 삼아서 해보는 거는 사실 해커 그룹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누구를 괴롭히거나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뭐예요? 돈을 주고 그 일을 한다. 그죠? 그 경우는 바로 크래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장이 사실은 시장이라 부를 만큼 비즈니스화 돼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좀 문제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컨텐츠를 훔치거나 그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혹은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같은 컨텐츠가 전 세계적인 히트를 하고 그렇게 이슈가 되고 상도 많이 타고 했었는데 그게 관련됐었던 체육복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불법적인 쇼핑 사이트들을 통해서 판매를 엄청 많이 했대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소품들을 가지고. 근데 그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됐냐면은 저작권이 있거나 아직 저작권의 이제 소유자들이 잠재적인 소유자들이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중국인 어떤 특정 국가를 찝기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해당 국가에서 했을 수도 있고 해당 국가에다가
그런 뭐 어떤 소품들, 뭐 체육복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라고 공장에서 시킨 다음에 실제로는 텍스 헤븐이라고 부르죠. 그 이제 우리가 봐보면은 이제 세금 탈세를 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법인을 두고서 있는 그런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그 집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중국에다가 제작 의뢰를 맡겨서 거기서 거기다가 서버를 열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와 비슷한 게 한국에서도 봐보면은 분명히 그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한국인인데 동남아 지역이나 중국에다가 가가지고 서버를 오픈해서 거기서 불법 도박이나 그 이제 가짜 게임 서버를 여는 경우들도 많이 발견하거든요. 그 사이버 수사대가 그런 경우에는 중국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어느 특정 그 건물이나 어떤 그 위치에다가 서버를 작동을 시켜볼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군지 알 수 없는 국가에서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딱히 어느 특정 국가를 더 뭐 깎아내리거나 혹은 특정 국가를 더 두둔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요즘에는 모든 사원들이나 범죄나 어떤 이런 그 어둠의 그 뭐랄까요? 그 다크마켓이다, 블랙마켓이 그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인종이나 국가를 이제 초월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자기 자신을 좀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봐보신 그 밑에 워너크라이, 로킴, 테슬라 크립트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경우에 나오는 설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인터넷 망을 통해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되는 게 이 인질을 잡은 다음에 그 해당되는 금전을 줬었을 때 풀어주는 경우가 있긴 있었다 하더라고요. 풀어줄 수도 있겠고 한편은 또 뭐예요? 풀어주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계속 돈을 주네? 그러면은 이 사람 돈이 있나 보다 해서 계속 뜯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돈을 더 달라느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괴롭힐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애벌 트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은 미국에서 그 와이파이망을 복사한 가짜망을 만들어가지고 접속한 사용자들의 신상 정보를 가르치는 인터넷 해킹 기법 그랬어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은 혹은 카페나 혹은 길에서 그 와이파이 여러분들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와이파이가 이제 열려 있는 그 신호를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랬었을 때 해당되는 그 신호를 통해서 이제 어떤 여러분들의 그 정보를 가져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모든 서비스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만약에 쓰시게 될 때 이것도 생각을 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그 커피나 혹은 어떤 그런 곳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오픈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인터넷망을 사용하기 위해서 체크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분명히 괄호하고 선택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정보를 마케팅 정보를 활용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 거기다가 체크를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된다? 해당되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과 관련된 그 관계사나 이런 쪽에다 여러분들의 정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해당되는 사업자가 뭐 향후 5년이나 몇 년 동안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럼 범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보들이 외부로 돌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하시거나 콘텐츠를 사용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그 스마트폰에 있는 그 핫스팟 있죠, 그렇죠? 그걸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그 트로잔 어택이라고 불러서 흔히 말하는 트로이 목마죠. 여기 보면은 주로 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은 프로그램에서 발견된다 얘기했습니다. 트로잔 목마가 트로잔 목마가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한테 일반 대중들한테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거냐? 우리가
그 메일이나요, 웹사이트 이런 쪽에서 봐보면은 그 익숙하게 봤었던 컴퓨터 파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운 받아가지고 더블 클릭을 하거나 혹은 실행을 하거나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할 때, 그렇죠? 그럴 때 이게 그 여러분들의 운영 체제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 바로 동작을 하지 않고 특정 시점에 크래커나 해커가 자 이제 시작하자라는 그 순간 어떻게 된다? 이 해당되는 이제 그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이 작동을 해서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장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장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영화적인 표현을 생각하셔가지고 내 컴퓨터가 뭐 못 움직이고 이런 건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거라면은 여러분들이 전원을 뽑아버리고 대응이 가능하죠. 그렇게 되는데 이건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이제 그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의 형태를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그 순간 요거는 화면에 나와 있는 이것은 바로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쭉 사용하시는데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혹은 미세하게 돌아가는 형태로 해서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음악을 들으실 때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걸 받으시죠, 그죠? 그것처럼 미세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이게 숨어서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여러분들의 뭐 컴퓨터 파일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혹은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칠 때 어떤 단어를 입력하는지 어떤 화면을 보는지 누구랑 연락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각을 할 수 있냐면 전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상대편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 비밀번호, 뭐 혹은 전화번호 관계된 사람들 전부 다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파일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다 가져갈 수 있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끔찍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트로이 목마가 실제로 제대로 사용이 되게 되면은 상대편 크래커나 해커가 할 수 있는 그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정보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노트북을 이렇게 하시죠. 보통 노트북을 여러분들 구입하시면은 이쪽 그 중앙에 위에나 아니면은 요 본체에 보면은 카메라가 이제 붙어 있죠, 그렇죠? 캠이 붙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고 되게 좋은 기능이긴 해요. 근데 이 트로이 목마를 통해서 해킹이 만약에 이게 어떤 크래커에서 뚫렸다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요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 있고 그것을 녹화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사건이 터진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좋은데 활용한 게 좋은데라기보다는 범죄를 막는 경우도 사용이 되긴 했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 있습니다. 그게 컨셉인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그건 다 알 수가 없긴 하지만요. 어떤 경우에 썼냐면은 우리가 보통 보이스피싱 얘기를 하면은 보통 매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 중국에 있는 범죄 집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그런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국의 보통 매체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인도에도 있더라고요. 당연하겠죠. 어느 나라든지 범죄 집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되는 인도에 썼는데 해커가 어떻게 되냐면 그 범죄 집단의 CCTV를 해킹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정보를 얻어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보이스피싱하는 그 집단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CCTV로 그것을 보면서 해당되는 범죄인들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널 보고 있다는 식으로 이제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덜덜 떠는 이제 그런 내용들의 어떤 자료들을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보통 이제 크래커나 이런 사람들이 외부를 공격을 하는 거면 보긴 하지만은 보면은 이제 실력이 위에는 위가 더 있다고 우리가 이제 국제 이제 해커 조직이 있죠. 어너니머스라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나 혹은 그런 사람들에서는 타격을 가하는 이제 전문가 집단들이 또 있죠. 근데 이제 공식적인 집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대편에 대해서 이제 컴퓨터에 이제 침투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얻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은 히스토리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뻗어나가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썼을 때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이 트로전 어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얘기들하고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해커를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게 되는데, 이제 해커를 구분을 할 때 이제 화이트 해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하고 온라인의 보안 취약점을 연구해 해킹을 방어하거나 퇴치하는 민관에서 활동하는 그 보안 전문가, 이런 분들이 이제 화이트 해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화이트 해커에 해당하는 분들이 어쩌면은 그 보안학과에 있는 그 교수님들이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활동하는 강사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또 한편으로는 뭐 SK라 이런 그 정보통신 회사 있죠. 그런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안 전문가라든지 유튜버들 중에서 이제 그 화이트 해커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활동하고 계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본인을 드러내거나 혹은 드러내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그 이제 일반 민간인이나 플랫폼을 이제 보호해주는 전문가들, 이제 그런 분들이 화이트 해커에 이제 속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네메시스라고 불러가지고 해커 분류에 있어서 최고 단계 이제 해커에 대해서 이제 명칭을 할 때 이제 보면은 네메시스 개념이 나오는데, 스스로 새로운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킹 코드를 소스로 작성 가능한 레벨, 이런 걸 이제 네메시스라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그 취약점을 발견한다는 거,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대략 짐작이 가실 거예요. 가끔씩 뉴스나 이런 데 봐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유명한 서비스들 있죠.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혹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취약점이 발견됐다나 혹은 보안상 약점이 발견됐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가 그 타격을 받고서 알았다 그러면은 그 이제 그 보안 사건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 취약점을 발견해 버린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발견하고 요런 그 해킹 코드를 만들어내거나 이러한 시스템을 이제 그 스스로 이제 재구축으로 구현해 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레벨이 이제 보면 네메시스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죠. 이렇게 외부에서 봤을 때 해당되는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이 소프트웨어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역으로 역설계해 주는 거, 흔히 말하는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한 정도 레벨이 이제 네메시스라 이제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보안 얘기는 우선 요 정도까지 같이 하도록 하고요. 이제 향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운영체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운영체제는 보면 이렇습니다. 운영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윈도우 같은 거 보시면 돼요. 뭐 맥OS라든지. 그래서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컴퓨터 자원을 관리하며 컴퓨터 사용을 편리하게 해주고 응용 프로그램들의 수행을 도와주며 사용자와 하드웨어 사이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운영체제란 거죠. 그래서 유닉스, 리눅스, 타이니OS, 윈도우 10, 그다음에 OS2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 혹은 그다음에 맥OS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운영체제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유료도 있고요, 그죠? 무료도 있죠. 특히 요즘에 보면은 그 맥도 그렇고 윈도우도 그렇고 과거에는 유료로 사용됐었던 그 운영체제들이 무료로 오픈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운영체제 외에 다른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보면은 이 운영체제에서 꽤 중요한 개념이 이제 있습니다. 바로 커널이란 거죠. 여기 이제 보시는 커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운영체제의 핵심적인 부분을 모아놓은 것이 커널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커널이란 거는 사실 이제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행성으로 치면은 그 코어 부분 있죠. 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운영체제에 있는 커널은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윈도우나 맥을 통해서 어떤 클릭을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거나 음악이 나오라게 이제 한다라든지 영상이 나오게 해달라든지 이것을 우리는 명령을 집어넣었죠, 그죠? 그러면은 이 커널을 향해서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널에 그 운영체제인 이 커널이 이제 CPU나 혹은 어떤 그 입출력 장치를 이제 컨트롤하면서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우리한테 이제 돌려주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뒤에서도 얘기가 조금씩 그 관련된 거 조금씩 나오기도 하는데 이 우리들 사람하고 이 지금 OS에 있는 요 커널하고 사이에는 사실은 쉘이라는 애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명령을 전달해주는 애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명령을 이제 전달하게 되면은 그 쉘이 이것을 커널에다가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커널이 특정 동작을 하게 되면 그 쉘이 그걸 받아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윈도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알 거예요. 윈도우에서는 GUI 환경에서 클릭을 하면은 잘 안 되면은 경고 메시지 띄우고 제대로 그게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서 실행이 되면 실행되는 화면이 보이죠, 그죠? 꽤 직관적으로 되어 있는데 도스라고 불러가지고 검은 창이 나오는 게 있어요. 혹은 요즘에는 윈도우는 그걸 파워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그 윈도우에서 검색창에 가셔서 cmd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입력하시게 되면은 커맨드의 cmd죠.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는 윈도우즈 파워쉘이라고 해서 검은 화면이 뜰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보면은 여러분들의 명령을 그 커맨드 형태로 해가지고 그 받아주는 그 커널에다가 명령을 이제 전달해주는 우리가 원하는 걸 실행하도록 전달해주는 쉘이라는 건데 윈도우에도 쉘이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맥OS 같은 경우에는 봐보면 거기 터미널이라고 있어요. 터미널을 통해서 이제 명령 넣을 수 있고 리눅스는 뭐 터미널 가지고 많이 하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 커널이란 건 결국에 보면 OS의 그 굉장히 그 중요한 핵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작업을 진행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OS에 대한 성능 평가를 할 때는 얼마나 프로그램을 잘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명령 넣었을 때 처리를 해주는지 그리고 이제 신뢰도죠. 얼마나 우리가 명령을 넣으면은 잘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는지 그게 이제 운영체제의 성능 평가 요소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운영체제 평가 그 기준이 되는 세 번째 평가 그 요소는 세 번째가 바로 그 반환 시간인 거죠. 반환 시간은 우리가 이것 좀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결과를 요청했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내린 명령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게 이게 반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환 시간을 이게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순식간에 오면은 좋겠죠. 그런데 이게 시간을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파일을 삭제를 하거나 파일을 복사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윈도우나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복사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눈 깜짝할 새 그게 딱 나오겠죠, 그렇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파일을 복사를 했는데 한 1분 있다 갑자기 그 파일이 통 하고 생긴다라든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죠. 첫 번째, 이 컴퓨터가 해킹됐나? 두 번째는 뭐예요? 윈도우가 고장이 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사실 이제 반환 시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이제 하려고 이제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운영 체제는 사실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운영 체제의 그 성능을 이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이런 운영 체제를 평가할 때도 이런 소프트웨어 평가해주는 소프트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 OS에 대한 성능을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아래에 이제 보시면 운영체제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개념이 여기서 다시 나오는데 바로 뭐예요?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인 거죠. 프로세스는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이것의 스케줄링의 대상이 되는 태스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체제에서 실행 상태에 있는 프로그램의 인스턴스 이렇게 얘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용어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진입장벽이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건 사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거냐?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제 인내를 하시고 그죠? 인내를 하시고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이제 브라우저 크롬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글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요 단어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프로세스에 대한 걸 나왔을 때 이렇게 얘기 나오면은 그 단어들을 보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또 다시 그걸 또 검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활용을 해서 영어 문장을 의역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 프로세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렇습니다. 운영체제에서 실행 상태에 있는 프로그램의 인스턴스 이렇게 되는데 컴퓨터에서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런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면은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전기를 넣으면은
이 컴퓨터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여러분들의 메모리가 이제 작동이 이것도 쓸 수 있도록 되면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명령을 넣으면은 그 메모리 위에서 그 명령어가 작동이 되겠죠, 그렇죠? 혹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하나의 실행되고 있는 명령 있죠, 그렇죠? 이걸 바로 뭐라 한다? 프로세스 혹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작동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명령어 있죠, 그렇죠? 이 상태를 뭐라 한다? 바로 런타임이라 불러요. 런타임. 런이 달린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해당되는 그 시간대 영역을 얘기한다 해서 런타임이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는 이 프로세스는 어떤 거냐면은 이 운영체제에서 뭐 윈도우든 맥이든 리눅스든 간에 이 운영체제에서 뭐예요? 실행 상태, 런타임에 올라가 있는 프로그램의 일부. 그게 바로 뭐다?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인스턴스란 게 바로 뭐냐면 이것도 보면 프로그램 안에서 작동이 되고 있는 어떤 요소들 있죠, 그렇죠? 그런 것을 단위별로 말했을 때 보면은 인스턴스란 용어를 사용을 하죠. 그냥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프로세스란 것은.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 자체, 이걸 바로 뭐라 한다? 단위를 프로세스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있는 그 주체가 되는 그 어떤 그 주인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그 실행을 어떻게 시켜주느냐, 어떤 애부터 먼저 시켜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하면은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보통 약속을 잡을 때 스케줄 잡는다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 보면 프로세스도 이런 형태로 이제 스케줄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어 실행될 때 필요한 시스템의 여러 자원을 해당 프로세스에게 할당한다 그랬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세스는 역할이나 어떤 그 행동들이 되게 다양한데 이런 것도 프로세스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등본을 떼려고 하세요, 그죠? 그러면은 정부의 네트워크에 접속하셔서 여러분들이 문서를 다운받은 다음에 인쇄 버튼을 누르죠, 그렇죠? 그 인쇄에 관련된 프린터에 대한 프로세스가 작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이제 공공기관에다가 이런 제출하기 위해서 그 문서를 그 복합기에다 넣고 스캐닝 작업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를 읽어드리는 스캐닝에 관련된 프로세스가 동작을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프로세스라는 거는 어떤 특정 동작을 하면서 자원을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사용해야 되고. 근데 이러한 프로세스가 만약에 어떤 특정 자원을 획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해당 동작을 취하지 못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이래요. 여러분들이 인쇄를 하기 위해서 인쇄 프린터를 동작을 시켰는데 프로세스가 동작하는데 얘한테 프린터를 찍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시간대를 주지 않았다. 그럼 어떤 일이 터져버려요? 여러분들이 그 프린터기를 작동을 시켰는데 분명히 인쇄해야 되는 화면이 나와서 왔는데 그렇죠? 실행이 되는데 프린터기에서 대답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죠? 네, 그런 경우는 그 프린터가 작동되는 것과 인쇄 명령을 넣는 것과 그죠? 그다음에 실제 이 인쇄된 명령이 실행이 되도록 지금 프린터를 연결해주는 이런 모든 전 과정에서 뭔가 엇갈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그 디바이스적 외부에 있는 장비들을 연결해서 그것을 실행시켜서 내가 원하는 특정 동작을 취하는 건요. 그 기술력이라 해야 될까요? 어떤 그 기술적 난이도가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윈도우를 사용하실 때 뭐 USB 같은 게 그냥 꽂고 그죠? 그 다음에 화면에 나오려 했던 화면 케이블을 그냥 꽂고 바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원래 그냥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그 윈도우에 있는 운영 체제가 예를 들어서 외부에 있는 USB라고 하는 외장 디바이스 그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들어갔을 때 운영 체제에서 그걸 인식해 가지고 그 윈도우 탐색기를 이제 실행하면은 그것이 화면에 뜨게 된다라는 그런 그 전체적인 그 어떤 그 프로세스 있죠. 그게 이 운영 체제 안에 윈도우 안에 다 이게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USB를 처음 꽂았을 때 그 USB를 인식하도록 해주는
그 드라이버라고 부르거든요. 그 이제 그 장비가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드라이버를 여러분들이 그 이미 또 따로 설치를 하셨어야 USB를 인식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윈도우나 이런 리눅스 같은 리눅스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그런 형태 이제 그 이걸 꽂자마자 바로 쓰는 거 이제 PNP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형태의 것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어떻게 되면 하나하나 우리가 다 커맨드를 넣거나 코드를 만들어서 이것을 인식하는 작업을 했었어야 됐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선 이제 요즘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해준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 같은 경우도 스케줄링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그 프로세스 스케줄링의 목적은 결국에 보면은 왜 이런 스케줄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잘 쓰기 위해서, 그렇죠? 잘 쓰기 위해서란 얘기는 바로 뭐예요? 여기서 이제 어떤 그 학문적 용어를 쓰자면은 바로 이런 거죠. 응답 시간을 단축한다라는 거죠. 인식을 높이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버헤드 최소화.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프린터기를 실행을 시켰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된다라는지, 그죠? 이런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인쇄 명령을 넣으면은 한 10분 있다, 그쵸? 학원 커피 한 잔 마시고 와가지고 봤더니 인쇄가 돼 있더라. 약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는 프린터기 잉크젯조차도 명령 넣으면은 실행시키면 굉장히 빨리 나오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우리가 명령을 넣었을 때 응답 시간이 빨리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프로세스 스케줄링 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뭐 자격증 준비 공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취업이기도 하니까, 취업을 하시고 일을 하실 때 되게 또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지식을 쌓으면서도 또 한편 여러분들이 어떤 걸 또 잘하셔야 되면은 여러분들이 마치 그 프로세서처럼 컴퓨터처럼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신 다음에 그 회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제 관리자죠, 상관이나 혹은 요즘에는 수평 조직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일이 왔었다 할 때 어떤 일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그 진행하느냐에 대한 스케줄링이란 것들, 이런 것들은 자격증으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그 나중에 일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겠구나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하면은 뭐 복습도 되고 여러분들에 대한 그 직무 능력도, 그죠? 향상되고 그런 것이죠. 실제 제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봐보면은 그 NCS에서 봐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직무 능력에 관련되어 있는 학습 내용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뭐 정보 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하고 이것들을 연결해서 하시게 되면은 다양한 이제 그 여러분들의 그 스킬이 이제 올라가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스케줄링 기법에 대해서 잠깐 더 보겠습니다. SJF, Q에 있는 프로세스 중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에게 먼저 CPU로 할당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기법이에요. SJF는 Q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념상에서 이렇게 그 직선의 원통이 있다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것을 일이 만약에 들어오죠, 그렇죠? 일이 들어섰을 때 이 중에서 그 시간이 가장 짧게 들어가는 일들이죠, 그렇죠?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쳐내게 하는 형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 스케줄링 기법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일 처리를 할 때, 그죠? 일 처리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로지컬해서 논리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시간이 짧게 들어간 일부터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중요도가 높은 것부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높은 것부터 하는 것이 좋겠냐, 이거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한 게 이 스케줄링 기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PCB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프로세스 스케줄링을 위해 프로세스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PCB란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그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 프로세스란 것들도요, 일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뭐예요? 데이터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 현재 상태, 그리고 뭐 고유 식별자, 보통 아이디 넘버 같은 걸로 하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프로세스의 우선순위, 이것을
어떻게 그 먼저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P10인데, 그래서 프로세스 그 스케줄링 그 기법 외에도 여러분들이 프로세서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 알아야 될 게 이런 게 P12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프로세서에 관련돼 가지고 또 다른 이제 그 이슈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티컬 리소스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2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접근해 사용할 수 없는 자원. 이게 크리티컬 리소스예요. 크리티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의 의미를 하죠, 그렇죠? 근데 이 자원 중에는 이런 크리티컬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로 들어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제가 그 프린터 길이를 예로 들었었는데 2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접근할 수 없다 했었죠, 그렇죠? 자, 어떤 쪽에서 먼저 그 프린터를 실행하려고 해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이 프린트 명령을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프린트기에서부터 출력되는 문서는 누군가 한 명의 인쇄물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두 사람에 대한 프로세스를 넣었다 그러면은 A4 한 페이지의 절반은 이 사람 거, 절반 다른 사람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다음에 그를 카터컬로 잘라가지고 서로 문서를 나눠갔나요? 아니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됐냐면은 이 프로세스 중에서 봐보면은 동시에 나눠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그 자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스캐너라든지, 그죠? 네, 그런 게 이제 크리티컬 리소스다라는 거. 그다음에 데드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드락이란 건 뭐냐면 한 프로세스가 자원을 점유한 상태에서 세마포어 변수를 변경한 후 비정상적인 상태로 종료됐을 때 일어나는 상황 그랬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어떤 프로세스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종료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 이제 문제 상황이 데드락이란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 스위프트 칭이라 되는데 이거 보면은 그 CPU를 사용 중인 상태에서 다른 프로세스가 그 CPU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전 프로세스 상태를 보관하고 새로운 프로세스 상태를 그 적재하는 방법 그랬습니다. 이게 CPU가 그 현재 지금 사용 중인 상태에서 다른 프로세스가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랬었을 때 이전에 진행됐던 그 프로세스 상태를 저장해 놓고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런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이제 인쇄를 하고 음악을 틀고 우리는 이제 그 파워포인트로 뭐 원고나 그죠? 어떤 문서를 만들고 그러는 한편은 웹하드에는 우리가 파일 업로드하고 이런 동시 작업들이 일어났었을 때 이게 그 메모리 램의 용량이 작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순간 갑자기 다 막 그 프로그램들이 다 갑자기 비정상적인 종료하면서 다 터져버리고 그죠? 갑자기 그 파란 화면이 뜨거나 아니면은 그 그냥 바탕화면만 덩그러니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그 프로세스가 진행하다가 이게 스케줄링이 잘못되고 꼬이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이제 쌓이게 되면 그렇게 터져나가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 컴퓨터 보면은 노트북이 그 램이나 이런 혹은 CPU나 이런 그 내부적인 자원이 스펙이 좋아요. 이유가 왜냐면 창은 막 8개, 10개 막 띄어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코드를 짜고 그걸 실행을 시키고 운영체제 한번 띄워보기도 하고 근데 운영체제는 뭐 예를 들어서 버처박스 같은 가상화 혹은 클라우드에다가 올려서 돌린다라든지 뭐 이래저래 작업을 하다 보면 창이 한 10개 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게 듀얼 모니터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 듀얼 모니터는 뭐 모니터 뭐 몇 개 더 붙인 정도니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리소스를 이 프로세스나 혹은 이런 것들을 이제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자원 하드웨어 스펙이 탄탄하게 있어야 이런 그런 것들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데 뭐 그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이제 레드킨 이론처럼 우리가 스펙이 좋아버리면 뭐예요? 그만큼 더 뭔가 프로그램을 더 많이 실행을 하려고 하죠, 그죠? 결국엔 뭐다? 자원의 부족을 겪게 된다라고는 해도 우리가 이제 적절한 정도에서의 업무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어떤 그 배치나 구성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봐보면은 이제 그 일 처리를 하는 컴퓨팅 방식에 대한 것들,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요. 기타 이슈에서. 자, 클라우드 중앙 데이터 센터 대신
그 엣지 컴퓨팅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종류를 보시면 엣지 컴퓨팅 이거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대신에 그 데이터가 발생하는 곳에 거리상이 가까이 위치한 끝에서 이걸 엔드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이 끝단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용하는 분산형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이 바로 엣지 컴퓨팅이라는 거죠. 이 엣지 컴퓨팅이 이제 나온 지는 이제 그 클라우드 컴퓨팅 이슈가 나온다, 그 어떤 기법이 나오고 이제 그 트렌드가 나온 다음에 좀 뒤에서 나온 거겠죠, 그죠? 이 엣지 컴퓨팅 같은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래요. 그 여러분들이 그 자택이 있으면은 그 요즘 아파트도 그렇게 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이제 그 전산화되어 있는 이제 그 스마트 빌딩 같은 게 있죠, 그죠? 그 경우에 그 건물이나 거기 그 특정 지역에 데이터가 엄청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을 원거리에 있는 클라우드 컴퓨터에다 업로드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면은 자원도 많이 들어가.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네트워크 이제 선을 이제 또 활용해야 되니까 인프라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그 처리를 할 때 비용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 도입할 때 비용을 좀 더 그 책정화하는 거죠. 이런 그 엣지 컴퓨팅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이제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는 그쪽 서버로 보내는 그 중간에 이쪽에서부터 데이터를 좀 이제 그 처리를 하는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혹은 비용이 높아진 걸 방지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엣지 컴퓨팅이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패브릭 컴퓨팅이라 불러서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자원을 필요한 만큼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시스템을 유연하게 확대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적합한 시스템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 엣지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클라우드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그 시스템을 좀 더 데이터 발생하는 지점이 좀 가까이 둔 경우 이제 해당이 되겠죠. 여기에는 패브릭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엣지 컴퓨팅하고 비슷한 유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제 그 어떤 컴퓨팅 자원 중에서도 특정 부분에 필요한 만큼 더 붙인다라든지, 그죠? 더 추가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원을 이제 활용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엣지 컴퓨팅이나 그 패브릭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서버를 다루거나 이런 쪽에서 나와야 되는 얘기기는 해요. 근데 왜 난데없이? 그렇죠? 이 프로세스나 리소스 쓰는데 얘네들 이게 왜 나왔지? 이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클라우드 컴퓨팅 쪽에 계신 분들은.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전문가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리소스에 대한 것도 컨텐츠에 관련된 걸 다루다 보니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이제 그 자원을 이제 분산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기법들이 그 또 엣지 컴퓨팅이나 이제 패브릭 컴퓨팅이니까 그 기타 이슈라서 얘가 이제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지식 부분들을 다시 이제 그 멀티미디어 컨텐츠 전문가, 제작 전문가의 관점으로 해서 지금 재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영 체제에 대한 얘기들 중에 이제 봐보면은 유닉스가 이제 나오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전설의 시작이죠. 이 보면은 최초의 본격 운영 체제는 멀틱스를 기초로 하여 탄생했다 얘기했습니다. 이 유닉스는 여러 가지 그 기록을 많이 세우고 컴퓨터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이 유닉스를 원래 다른 이제 운영 체제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그게 너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프로젝트가 이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게 중단이 돼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이후에 남은 몇 개의 자원을 가지고 이제 그 운영 체제를 만들려고 이제 그 해서 연구를 해서 만들어진 게 유닉스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유닉스를 만들기 위해서 뭘 또 언어를 그분이 그 데니스 리치라는 분이 하고 그 이제 데니스 리치하고 그 풀네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캐니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이 이제 C 언어를 개발을 해요. 요즘 대학교나 이런 곳에서 이제 자바, 파이썬 하고 뭘 꼭 공부해요? C 언어를 공부하죠, 그렇죠? 그 C 언어가 이 C 언어예요. 이게 1969년도였던가요? 1970년이 아마 안 됐었을 거예요. 1970년을 안팎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제 그 언어하고 그 운영 체제인데 C 언어가 이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닉스 같은 경우 특징이 다중 사용자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고 계층적 트리 구조 파일 시스템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서버들이 있죠. 우리 지금 뭐 네이버나 이런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서버들이나 이 서비스들이 보통은 다 리눅스나 그 혹은 그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운영체제들이 있긴 할 텐데 대부분 다 이런 운영체제들의 근원이나 어떤 형태들이 그 출발 지점이 되는 게 유닉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구성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유틸리티, 그 쉘 커널 해서 세 개로 이제 나눠서 좀 보고 있죠. 유틸리티는 우리가 일반 사용자가 컴퓨터를 다룰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예요. 이건 이제 유닉스에서 어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유틸리티를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운영체제 얘기할 때 잠깐 쉘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쉘이 여기서도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어를 사용자가 요청하면은 그걸 받아다가 커널에 전달해주고 커널에서 그 결과를 돌려받는 게 그 일반인 그 사용자가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쉘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딱 요거예요. 그리고 그 커널이란 거는 바로 운영체제의 핵심 부분을 이제 모아놓은 건데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그 프로그램의 실행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던 이런 유틸리티들이 작동이 돼줄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CPU나 뭐 기억 장치, 뭐 사운드 이런 그 키보드나 이런 장비들을 쓸 수 있도록 점검해주고 관리해주는 것도 결국엔 누가 해준다? 커널이 해준다는 거예요. 겉 커널은 운영체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보안하고 리소스 그리고 운영체제한 것들까지 해서 상당히 좀 방대하면서도 그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전문가로서 알아야 될 내용들로 지금 이제 지식들이 제가 집결한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아시게 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여기 있는 지식들을 더 이제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체계화 시켜 주시게 되면은 이쪽 그 컨텐츠 제작 전문가로서 갖춰야 될 지식들과 이런 것들이 스펙들을 이제 그 체계적으로 잘 이제 그 얻으시고 사용하실 수 있게 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자, 그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수업에서는 이 운영 체제와 그 다음에 또 이제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 영상에 관련된 것들 또 지식들이 또 있거든요. 알아야 되실 것들이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또 기출 문제도 같이 공부하면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격증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을 같이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